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 10년 만에 재도입됩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지난 19일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이후에도 시중 금리는 좀 오르고 있는데 엔화 가치는 더욱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그야말로 독주를 하고 있는 기업이 요즘 엔비디아인데요. 이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반 엔비디아 연합이 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중심의 생태계에 종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목적일 텐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3월 29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이상은 기자 그리고 박세훈 작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경제 뉴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분양이 좀 많이 쌓여 있는 모양인데요, 김현우 소장님. 주로 이제 지방에 많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CR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는 걸 재도입하기로 했다는데 네. 이게 뭐예요? CR 리츠라는 게? 일단 리츠는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는 뭐 부동산 펀드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예. 형태가 금융상품이면 펀드, 뭐 주식회사면 리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R 리츠라는 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고 하는데요. 이게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만 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 리츠하고 다른 점입니다. 기업들이 매몰로 내놓은 네. 일반 리츠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내놓은 뭐 빌딩이든 마트든 주유소든 주택이든 제약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예. CR 리츠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돈 못 갚고 있는 기업들이 내놓은 부동산만 사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뭐 돈을 빌려준 은행하고 재무구조 개선하겠다는 약속하고 내놓은 부동산이나 아니면 회생 절차 밟을 때 그럴 때 이제 매각하는 부동산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이 CR 리츠를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제 건설사가 분양이 안 돼서 돈을 못 받고 있고 그 때문에 이제 다른 문제까지도 생길 수 있으니까 리츠가 그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미분양 물건을 사들인 다음에 당장 돈이 급한 건설사들에게 돈을 좀 돌게 하자라는 거죠. 예. 이게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구조조정 대상 기업하고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CR 리츠가 있었어요. 당시 보니까 이제 미분양 주택과 관련된 리츠가 연평균 6%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은행들도 원금하고 이자 모두 다 회수할 수 있었고 살펴보니까 지금도 CR 리츠는 운용되고 있는데 올해 1월 말 기준 14개의 CR 리츠가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으면 네. 글쎄요,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좋은 거면 알아서 시장에서 샀을 텐데 그쵸. 시장에서 안 팔리는 거 전문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안 팔리는 것만 사면 어차피 안 팔리는 거니까 싸게는 나왔을 텐데 네. 싸게도 안 팔리는 걸 우리가 산다는 게 CR 리츠니까 네. 그건 어찌 보면 좀 바보 같은 투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되면 더 싸질 걸 왜 오늘 사지? 네. 하는 그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면 예. 무슨 혜택을 좀 줘야 이게 작동하는 거겠다 하는 생각은 일단 들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으면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면 되지 재도입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또? 네, 일단 CR 리츠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닌데 핵심이 주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자자가 그 CR 리츠에다가 돈을 넣게 하려면 그 기업 구조조정용으로 나오고 안 팔리고 있는 싼 값에 나온 뭐 미분양 아파트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안 팔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인데 그 리스크를 해소해 줘야 됩니다.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도 경기지만 그 관련된 세금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강력하게 걸려 있죠. 네. 리츠의 특성상 대규모로 주택을 매입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취득세하고 종부세, 양도세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라면 CR 리츠라는 제도가 운용은 되고 있어도 이걸로 아파트를 사려는 투자자들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 세법을 먼저 고쳐야 되는데 작년 중순에도 사실 CR 리츠를 통해서 이 비분양 아파트 해결해야 된다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요것 때문인데
당시에도 이제 미분양 주택, 미분양 아파트 뭐 심각하다라는 얘기는 나왔지만 이 CR리츠를 주택에까지 운용을 하려면 뭐 시행령이지만 그래도 개정을 해야 되고 예. 또 민간 투자자한테 이 투자금을 받아야 되니까 어떤 세제 혜택을 줄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금리가 낮아지면 이거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금리도 여전히 안 떨어지고 있고 시장 분위기도 안 좋다 보니까 이제라도 세제 혜택을 줘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CR리츠를 다시 부활하자. 결국은 이제 세제 혜택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안 팔리는 아파트들 좀 사줘라 시중 자금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보통 이 정도 되면 또 집 한 채 두 채 갖고 있는 분이 여유 자금 더 있으면 또 세 채도 사고 네 채도 사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데 세금 규제가 지금은 여전하니까. 뭐 양도세도 양도세지만 처음에 취득세가 맞습니다. 12%씩 뭐 이렇게 내야 되니까 네. 그렇게는 못하지 이라는 그렇죠. 상황인데 네. 여기는 어떤 혜택을 그럼 준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 취득세 12%까지 물리게 되면 결국은 집값이 10% 싸져도 뭐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이 대책이 발표됐는데 어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리츠에 대해선 취득세 중과를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현행 최고 12%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일반 취득세하고 마찬가지로 1에서 3%만 적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또 부담되는 게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세잖아요. 네. 특히나 종부세인데 종부세도 5년 동안 합산은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치자면 그냥 1주택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5년 안에 다시 팔면 되지 않냐 리츠에서? 그렇습니다. 뭐 다만 이제 그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미분양 상황 봐가지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태고요. 예. 과거에는 이제 공공기관이 또 매입을 확정한다라는 안전장치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줄게. 그렇죠. 리츠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사줄게라는 매입 확약 장치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작동은 안 했거든요. 그런 적은 없어가지고. 그 사이에 올랐으니까 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라든가 뭐 투자자들에 대한 세액공제, 뭐 소득공제 혜택은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개인들 취득세 건드리는 건 다시 국회가 열리고 야당이 동의해야 되는 거라서 그동안 계속 못했던 건데. 그렇죠. 요 리츠는 이렇게 풀어주는 게 또 시행령만 건드리면 되나 봐요. 예, 조특세법 시행령만 건드리면 돼서 예.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워낙 지방 미분양이 이제 쌓여가서 정부가 걱정이 많다는 네. 요지일 수 있겠네요. 박세훈 작가님, 네,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게 좀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제로 금리에서 약간 이제 플러스 금리로 돌아서면 네, 금리가 올라가면 그 나라 통화 가치도 올라가야지 왜 또 떨어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라는 궁금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부터 좀 보면 코로나 이전에 일본 돈 100엔을 살려면 우리 돈 1,160원 정도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890원이면 가능해요. 예. 엔화 가치가 몇 년 사이에 20% 좀 넘게 낮아졌는데 또 엔화 가치가 더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엔화 가치까지 눈여겨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겁니다. 엔화가 계속 하락하면 일본 여행 가는 한국인들한테는 좋겠지만 일본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 가격 경쟁력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눈여겨보는데 그럼 또 엔화가 상승하면 또 무조건 좋으냐면 그것도 문제인 게 또 저렴한 엔화이자 노리고선 일본에서 돈 빌려갖고 해외에 투자하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게 또 일본 엔화가 상승하면 일본으로 되돌아가면서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엔화의 움직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건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제는 일본 정부가 금리를 올리기로 했으면 엔화 가치도 올라야지 왜 안 오르냐.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기로는 했지만 여전히 아직 제로 금리에 가깝고요. 네. 앞으로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릴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기 때문입니다. 꿈틀하고 끝일 것이다. 예. 일본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위원들 중에 금리 올리는 거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최근에 강하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금리 올리는 거 신중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내놓는 게 결정적이라고 해석들을 하는데 그 속내를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일본은 과거에 경기가 좋아지는 줄 알고 몇 차례 금리를 올렸다가 낭패를 본 적이 좀 있어요. 예.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못 올리고 주저주저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예전에 2006년, 2007년에 일본이 금리를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가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걸 멈추고 내릴 시점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벌써 이제 금리 낮추는 건 끝내고 이제 그 거품이 형성될 시점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이랑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합니다. 근데 예. 미국은 금리를 안 올리는 상황에 더 이상 금리를 내릴 리 없는 세상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엔화가 부각이 되면서 엔화의 가치가 그때 엄청 올라갔어요. 예. 달러엔 환율이 80엔대까지 하락했거든요. 지금 80엔 주면 1달러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달러엔 환율이 150엔인 걸 생각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었던 겁니다. 근데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일본은 엔화가 초강세잖아요. 그러면 수출 기업들 장사가 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투자도 안 되고 고용도 안 되면서 경제가 안 좋아졌거든요. 네.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아마도 지금 금리를 선뜻 못 올리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그때랑 비슷하니까. 예.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를 못 올릴 것 같으니까 엔화 가치 역시 오르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엔화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주식으로 많이 돈 벌어봐야 네. 이제 엔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사실은 이걸로 거의 상쇄되는 수 있는. 네. 그렇군요. 일본 주식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말로 좀 위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샀어도 어차피 엔화 떨어져서 많이 못 먹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네. 자, 이상은 기자님. 네. 뭐 엔비디아가 워낙 영향력이 커서 엔비디아의 그 칩 살려면 번호표 뽑고 한참 기다려야 된다. 네. 그런 얘기는 종종 들었는데 도저히 엔비디아한테만 번호표 뽑고 기다릴 수는 없겠다. 우리가 어떻게든 좀 칩을 구해보자. 만들든 어디든 그런 이제 연합군이 생기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로이터 통신이 얼마 전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칩을 같이 개발하자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하자는 데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이게 구글하고 인텔하고 퀄컴, 삼성전자, ARM 같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을 빅테크 연합군이라고 부른다면 이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 프로젝트의 목표는 어떤 반도체, 어떤 하드웨어를 쓰든지 간에 모든 컴퓨터에서 다 잘 돌아가는 AI 개발에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지금 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이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엔비디아 GPU 전용이거든요. 엔비디아 칩을 사다가 꽂아야 이 소프트웨어도 돌아가요? 그렇죠. 그걸 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세상에. 처음부터.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칩도 팔면서 뭐 다른 걸로 돌리시든가? 라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네요. 약간 그런 거죠. 윈도우 돌리시면 칩도 마이크로소프트제를 붙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 버리는 효과가 있었어요. 인공지능 업계는 요즘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서로 다 칩을 이제 제각기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음. 이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이름이 쿠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성공한 이유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하는 건데 그 GPU는 성능이 더 좋잖아요. 예. 그래서 남들 것 말고 엔비디아 것을 많이 쓰게 됐고 그게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인데 그게 성능이 좋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 GPU를 돌리기 위한 프로그램도 좀 달라야 됩니다. 예. 이걸 좀 비유하자면 덧셈을 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곱셈을 배워가지고 너 1 곱하기 3 이렇게 해봐. 예. 이러면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단 1초 만에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걸 할 수 있게 더 좋은 성능이 있는 GPU에 맞춰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GPU가 그동안 계속 엔비디아가 주로 독점을 해왔고 예. 그랬기 때문에 이 GPU를 위한 프로그램도 엔비디아에서 2007년부터 제공해온 쿠다였던 거죠. 예. 그게 사실 엔비디아 GPU가 또 시장을 계속 독점을 해올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생태계 안에 이게 락인이 된 것인데요. 예. 예, 엔비디아 GPU 쓰려면 그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고 쿠다를 쓰려면 쿠다를 배워서 알아야 되고 그럼 쿠다를 배워서 알고 그걸로 계속 개발해온 개발자들이 엄청 많은데 네. 그 사람들이 다른 소프트웨어로 갈아타서 작업하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 쓰는 사람은 앱스토어에서 앱 깔고 같이 그렇죠. 쌍으로 돌아가야지. 네. 아이폰은 샀는데 앱은 다른 데서 깔거나. 그거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것도 힘들잖아요. 지금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쿠다라는 생태계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엔비디아가 2007년부터 그걸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딥러닝 때에도 또 머신러닝 때에도 AI 시대에도 계속 이 쿠다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높아졌고 지금 한 400만 명 가까이가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계속 다들 엔비디아 GPU를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서로 다 기업들이 나만의 칩을 만들겠다. 나만의 AI 가속기를 개발해서 쓰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엔비디아랑 비슷한 성능을 가진 칩을 만들더라도 네. 또 그걸 인공지능 업계에서 쓰려면 앱스토어 같은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 스마트폰 처음에 나왔을 때 아이폰이 세상을 석권하던 시절에서 구글이 안드로이드 만들면서 우리도 별도의 생태계가 있어요 하고 나선 것처럼 네. 네. 지금 인공지능 칩에도 그런 생태계를 하나 만들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생태계와 생태계가 맞붙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자. 네.
엔비디아에 종속되기 싫다는 거고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자기 생태계에 종속시키고 싶다는 거고 그렇죠. 결국은 엔비디아 칩 안 쓰고 싶은 희망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걸 음. 위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다 같이 우리 한번 공룡으로 개발해 보자. 약간 그 안드로이드 진영과 같은 그런 인상을 주죠. 아 그런 상황. 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이제 빅테크 연합회라고 저희가 불렀지만 이제 그건 우리끼리 부르는 이름이고 원래 자기들 이름은 UXL 통합 가속 재단 이런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원 API, 그러니까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예. 원 API라는 것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시험 단계가 되어 있고 이제 빨리 서둘러서 뭐 올 연말 중에 어떤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서두르긴 서두르되 좀 연합해서 서두르자. 네, 그렇습니다. 이 Unified Acceleration Foundation. 네, 함께 가속하다. 가속기에 알겠습니다.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것 예,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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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면 이제 빅테크들은 이제 엔비디아한테 거의 이제 이렇게 그럼 돈은 엔비디아만 계속 벌 것이다. 그렇죠. 그런 아, 걱정하고 우리도 있는 먹을 게 좀 거고. 필요한데 주요 회사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구글, 퀄컴, 삼성전자, 인텔 이런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예. 아직 안 한 거긴 하지만 이유가 이제 자체 AI 칩을 따로 만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도 물론 하고 있지만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적으로 이걸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참여를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그 아까 쿠다라고 하는 엔비디아 걸 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내 지분을 확실하게 챙기는 내 칩 전용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되지 범용으로 우리가 다 같이 나눠 먹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는 또 독자적으로 또 제3의 길을 걷겠다.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조금 있는 거죠. 나는 마이크로소프트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스탠스가 계속될지는 지금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얼마나 세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칩 개발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뭐 일단은 뭐 시도하는 것 같고 인텔도 뭐 하는 것 같고 등등이. 네. 그래서 이게 또 어디 그룹에 속해야 되는지 좀 계산이 복잡하겠네요. 진영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시대가 됐죠. 더 이상은 엔비디아 독주를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안 그래도 네. 뭐 엔비디아 주가도 요즘 살짝 꺾이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이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은 좀 변화가 있나 봐요. 약간 꺾였습니다. 이게 $950 넘어갔다가 $900대로 이제 지금 살짝 내려앉은 상황인데 그래도 예. 엄청 많이 올랐죠. 이게 뭐 꺾어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조금 과해서 약간 진정 국면이 되어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주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고평가가 됐다는 지적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이제 뭐 차익을 실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떨어졌다는 의견이 있고 예.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칩 구매를 줄이고 싶다 이런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고 있고 대안을 찾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걸림돌이 될까 봐 우리끼리 따로 만들자는 얘기까지 하고 예. 그런 것이 주가의 조정 사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 요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은 엔비디아 칩에 세트로 붙는 메모리, 네. HBM이라고 하나요? 네. 그거 납품하면서 뭐 요즘 뭐 신나 있기는 하던데 어차피 하이닉스가. 우리가 네. 이 AI 칩은 우리가 어차피 못 만들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 잘 팔리기만 하면 우리도 같이 세트로 잘 팔린다 하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이 인공지능이 과연 앞으로도 이렇게 용도가 많아지고 정말 세상을 바꿀 거냐?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다들 사들이는 거잖아요. 네. 바꿀지 안 바꿀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바꿀 것 같습니다. 다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 안 하는 것 같던데 네, 지금 네, 저는 의심이 없습니다. 정말 다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뭘 바꾸고 있나 생각해 보면 신기한 채팅. 참 신기하고 기특하고 신통은 한데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과연 전기료는 감당이 되나? 이런 고민하기 시작하면 또 갸우뚱해지기는 해요. 그러나 아직은 긍정적으로. 네. 그렇군요. 자, 이상은 기자, 박세훈 작가, 김현우 소장 세 분이 수고해 주셨고요.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갑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처음과 끝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이용호 씨가
뉴스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10%까지도 비싸게 거래된다고 하면서 그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이 더 비싸게 거래되면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다가 우리나라로 갖고 와서 팔면 앉은 자리에서 그만큼 돈을 번다는 이야기 아니냐, 왜 그런 쉬운 투자를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거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김치 프리미엄은 금방 사라질 텐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예, 질문하신 이용호 씨의 생각처럼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수입해다가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에서 팔면 김치 프리미엄만큼 돈을 쉽게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외국으로 돈을 보내서 그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사와야 되는데 외국으로 돈 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돈을 보낼 때는 왜 보내는지, 받는 사람은 누군지 은행에서 다 확인하고 외환 송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송금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송금을 안 해줍니다. 이제 그러면 다른 거짓말을 또 만들어서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슬슬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물론 그렇게 거짓말을 꾸며서 몇 조 원씩 해외로 돈을 보내서 비트코인을 사오는 분들도 실제 있었기도 했고, 또 작은 돈을 계속 외국으로 보내서 그렇게 비트코인을 갖고 와서 팔기도 했습니다만, 합법적으로는 해외에 돈을 보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똑같은 비트코인인데도 우리나라에서만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기도 하는 거고요.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수수료가 많이 붙는 이유는 이렇게 돈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외환 거래일 경우에는 일일이 확인하고 기록하고 신고하는 일을 은행원이 따로 하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해외로 돈을 보내면 수수료 없이도 그냥 보낼 수 있으니까 암호화폐가 그런 면에서 참 좋다고 하는 분들의 의견도 있는데, 암호화폐로 돈 보내는 게 수수료가 없는 이유는 그게 무슨 특별한 시스템이라서가 아니라 돈을 송금하면서 일일이 기록을 남기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을 중간에서 아무도 안 하기 때문이지, 외환 송금하는 법을 다 지키면서 중간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암호화폐로 돈을 보내더라도 수수료는 그만큼 비싸게 나오겠지요. 예,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이용호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